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고개가 옆으로 꺾였죠. 입술 안쪽이 찢어지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손바닥이 제 뺨을 내리친 겁니다. 68회를 살아온 삶이, 자식을 위해 바쳐온 모든 세월이 단 한 번의 손찌검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손으로 만져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역겨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냄새나는 늙은이들이랑 같이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요. 당장 돈 안 내놓을 거면 저 방에 누워있는 송장 데리고 나가세요. 송장. 며느리가 말한 송장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마비가 온 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평생의 반려자요. 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아직 눈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송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쩌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지경까지 온 걸까요? 잠시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짐짝들이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은 나뒹굴고 옷가지들은 사방에 흩어졌죠. 그 한복판에 저와 며느리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손에는 숫자가 빼곡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눈동자에는 싸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 못 들으셨어요? 며느리가 종이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펄럭이며 가슴팍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죠. 엑셀로 작성된 가계부 명세서였습니다. 맨 아래에는 빨간 글씨로 강조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이 집 대출 이자하고 관리비, 이제부터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내세요. 아버님 기저귀 값,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능력 안 되시면 나가서 폐지라도 주우시든가요.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에 선 저 여자가 정말 내 아들의 아내인지 믿기지 않았죠. 뭐라고? 내가 니들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이 집도 내가 마련해준 건데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롱과 멸시가 가득한 웃음이었죠. 지금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의 명의라고요. 억울하시면 소송이라도 거세요. 아, 돈이 없으시니까 변호사도 못 쓰시겠네? 저는 며느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미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몸부림이었죠. 며느리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손바닥이 제 뺨을 향해 날아든 겁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죠. 뺨은 화끈거리고 입안에서는 피 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어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죠. 눈물이 흐르는 동안 제 눈빛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가라앉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무언가가 차올랐죠. 차갑고 서늘하고 날카로운 것.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거친 세상과 맞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도끼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계산을 하자 이거지? 제 목소리가 거실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단단하고 차분하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목소리였죠. 좋아 똑똑히 봐라. 내가 그 계산 이 뼈에 사무치도록 해줄 테니까. 며느리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콧방귀를 뀌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몰랐습니다. 자기가 방금 건드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요. 평생 밑바닥에서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이
더 이상 잃을 것 없어졌을 때 얼마나 무서워지는지를요. 이것은 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모욕과 학대뿐이었던 이야기. 동시에 복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계산하고 따지기 시작했을 때 그 계산서가 누구에게 더 무겁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최옥자입니다. 사람들은 제 아들이 의사라고 하면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아들 잘 키웠다고, 이제 편하게 사시겠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현실은 그 말과 정반대였으니까요. 이 집에서 저의 역할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무급 가정부이자 24시간 쉬지 않는 간병인이죠. 새벽녘 창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해가 뜨려면 한참 남은 시각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옆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 때문이었어요. 저희 영감, 박영감의 소리였습니다.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전신마비가 온 남편은 스스로 몸을 뒤척이지 못합니다. 몇 시간마다 제가 체위를 바꿔줘야 하죠. 안 그러면 욕창이 생깁니다. 한번 욕창이 생기면 살이 썩어 들어가 뼈가 드러날 때까지 파고들어요. 그걸 막으려면 밤새 몇 번이고 일어나 남편의 몸을 굴려줘야 합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남편 방으로 갔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사람 체취가 뒤섞인 특유의 공기가 가득했죠. 5년 동안 이 냄새와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저려옵니다. 남편은 눈을 뜨고 있었어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죠. 미안하다는 듯이, 고맙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영감. 내가 있잖아. 남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70kg이 넘는 성인 남자의 몸을 혼자 굴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목에서는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주니까요. 아들은 병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방에 얼굴도 안 비치고 며느리는 기저귀 냄새가 역겹다며 방 근처에도 안 옵니다. 5년 동안 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 왔습니다. 체위 변경을 마치면 바로 주방으로 갑니다. 쉴 틈 같은 건 없어요. 해 뜨기 전에 아침 준비를 시작해야 하거든요. 며느리 세나는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유기농 재료가 아니면 입에 대지도 않고 조리법도 복잡하죠. 오늘 아침 메뉴는 세나가 좋아하는 퀴노아 샐러드와 수비드 닭가슴살, 직접 갈아 만든 그린 스무디입니다. 아들 민석이를 위한 전복죽도 따로 준비해야 하고요. 전날 밤부터 전복을 손질하고 새벽에 일어나 쌀을 불려 정성껏 저어가며 끓여야 합니다. 손목에 붙인 파스에서 알싸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젯밤에도 그저께 밤에도 똑같이 붙이고 잤죠. 통증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관절염이 왔고 허리 디스크도 2군데나 나왔죠. 아이고 허리야 허리.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금방 입을 다물었죠. 이 정도 고생은 당연한 거라고,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건데 이 정도쯤이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리석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퀴노아 샐러드 위에는 아보카도를 얇게 썰어 올렸고 드레싱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전복죽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죠.
누가 봐도 정성이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며느리 세나가 먼저 식탁에 앉았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는 세나는 늘 자신의 스펙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틈만 나면 회사에서 자기가 얼마나 인정받는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하곤 했죠. 세나가 숟가락으로 전복죽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세나가 숟가락을 탁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죠. 밤새간 보고 끓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짜게 만드세요? 나트륨 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당황해서 얼른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입맛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미각이 둔해졌나 보구나. 다시 만들어줄까? 세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죠. 새벽같이 일어나 얼마나 공들여 만든 건데 한 입 먹고 저렇게 면박을 주다니요. 아들 민석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죠. 어릴 때는 엄마만 보면 활짝 웃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제가 밥 해주는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먹기만 했습니다. 그게 저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을 돌보고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돌아오는 건 면박과 무관심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니까, 내가 어머니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라고요. 문제는 며느리 세나가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죠. 세나의 눈에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효도를 받아야 할 어르신도 감사해야 할 존재도 아니었죠. 그저 돈만 많이 들어가는 귀찮은 존재,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비효율적인 비용 발생원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차리고 아들 부부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세나의 표정이 묘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은 계산적인 빛이 눈동자에 어려있는 표정이었죠.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나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표가 띄워져 있었죠.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세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죠.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뉴스에서도 맨날 나오고요. 세나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집에서 한 달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관리비, 식비, 남편의 병원비와 간병 물품 비용까지요. 어머니, 저희 가정 경제가 지금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비효율적. 세나는 가족의 삶을 회사 경영처럼 말했습니다. 마치 손익계산서를 분석하는 것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숫자들을 짚어나갔죠. 아버님 병원비랑 간병 물품 비용이 월 300이 넘어요. 산소호흡기 대여료, 욕창 방지 매트리스 렌탈비, 기저귀, 물티슈, 위생용품, 정기검진 비용, 약값 이게 다 저희 부부 월급에서 나가는 거예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간병 비용이 적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나가 이렇게 대놓고 문제 삼을 줄은 몰랐죠. 이 비용이 저희 부부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세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죠.
아내가 자기 어머니에게 저런 말을 하는데도 한마디 거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그 모습이 세나의 말보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혹시 요양원에라도 보내라는 거냐? 내 시아버지를? 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원은 너무 비싸요. 제대로 된 데 보내려면 월 500은 깔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싼 데는 어떤 대우 받는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말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렴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절대로 제 남편을 그런 데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세나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발생하는 생활비, 이제부터 공정하게 나누는 거예요. 더치페이요. 사용 공간 면적이랑 식비 따져서 분담하는 거죠. 어머니도 이 집에서 사시잖아요. 밥도 드시고 물도 쓰시고 전기도 쓰시고요. 그 비용은 당연히 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치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나눠내자고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남편 간병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활비까지 반반 내라고요? 세나야,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 니들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하고 아버지 간병까지 다 하고 있잖아. 간병인 한 사람 쓰려면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알아? 내가 그 일을 대신 하고 있는 거라고. 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끄덕임에는 동의가 아니라 반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아버님 간병도 어머니가 요양원 보내기 싫다고 고집 부리신 거고 집안일도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집안일 안 해주셔도 돼요. 가사도우미 부를 수 있으니까. 근데 생활비 분담은 다른 문제예요. 이건 공정성의 문제라고요. 공정성. 세나는 자꾸 그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공정성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쏟아붓는 노동의 가치는 전혀 계산하지 않으면서 제가 사용하는 물과 전기만 따지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정합니까? 내가 돈이 어디 있냐?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뭐가 있어야지. 이 집도 민석이 이름으로 해놨고 저축해놓은 돈도 별로 없어. 시장에서 생선 팔아번 돈은 다 니들한테 줬잖아. 민석이 의대 보낼 때, 결혼할 때, 이 집 살 때 보태준 거 기억 안 나? 세나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뭘 해주셨든 현재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식을 위해 바쳐온 세월,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일했던 날들, 손가락이 트고 갈라지도록 차가운 물에 생선을 씻으며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아들한테 갖다 바쳤던 세월.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말하려니 목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라는 거냐? 세나가 태블릿 화면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맨 아래 빨간 글씨로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죠. 월 250만 원이요. 250만 원. 제가 가진 쌈짓돈을 다 털어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세나는 그걸 알고 저 숫자를 제시한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낼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요. 돈이 없으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밖에 나가셔서 일자리라도 구하시든가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평생을 자식한테 바쳤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분하고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세나가 나중에 철이 들면 달라질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며칠 후에 깨닫게 됩니다. 세나에게 저는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달라질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쫓아내기 위해 점점 더 잔인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세나가 더치페이를 들고 나온 그날 밤 이후로 이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남편을 돌봤고 아침을 차렸고 청소와 빨래를 했죠. 하지만 식탁에 마주 앉을 때마다 세나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관찰하고 계산하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저녁, 세나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태블릿이 아니라 종이 서류를 들고 왔죠. 깔끔하게 프린트된 서류 뭉치였습니다.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생활비 분담 청구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 왔어요. 세나가 그 서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죠. 제가 지난 한 달간 사용했다고 추정되는 모든 비용이 항목별로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방별로 계산해 제 방과 남편 방의 전기세를 따로 책정해 놨고, 수도 사용량도 제가 샤워하고 빨래하는데 쓴 양을 추산해서 적어놨더군요. 식비는 제가 먹은 음식의 재료비를 일일이 계산했고 화장지와 세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총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50만 원. 지난번에 세나가 말했던 금액 그대로였죠. 세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내밀어. 니들이 쓴 전기세, 수도세까지 왜 내가 내야 하는 거야? 세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가볍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죠. 어머니, 계산은 공정하게 했어요. 제가 재무팀에서 일하잖아요. 숫자에 감정 섞지 않고 객관적으로 산출한 거예요. 특히 아버님 산소호흡기 돌아가는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그거 하루 24시간 돌아가는 거 전기 먹는 귀신이에요. 산소호흡기. 세나는 남편의 생명줄을 전기 먹는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 장비를 비용만 발생시키는 골칫덩이처럼 말했죠. 그리고 어머니, 자꾸 옛날 얘기하시는데요. 이 집 해줄 때 이런 대접받을 줄 알았냐, 그러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지금 누구 명의인지 아시죠? 민석이 명의예요. 어머니 이름은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없어요. 법적으로 이 집은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냥 여기 얹혀 사시는 거예요. 얹혀 산다.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인데 아들 이름으로 명의를 옮겨 놓았다고 해서 제가 얹혀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들을 믿고 나중에 나이 들면 알아서 잘해주겠지 싶어서 명의를 넘겨줬던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울분이 목구멍을 타고 치밀어 올랐죠. 내가 이 집 해줄 때 이런 대접받을 줄 알았냐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아번 돈 한 푼도 안 쓰고 네 남편 갖다 바쳤어. 의대 학비가 얼마였는지 알아? 전공회 때 월급 쥐꼬리만 할 때 내가 생활비 다 대줬어. 결혼할 때 예물가, 예단가, 신혼여행 비용 다 누가 냈는데 이 집 살 때 보탠 돈이 얼마인지 알아? 세나는 제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쳤죠.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창문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아세요? 네, 알아요. 옛날에 돈 많이 보태주신 거. 근데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이 아이는 대체 뭘로 만들어진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장 대신 계산기가 들어있는 건지, 피 대신 엑셀 숫자가 흐르는 건지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이 가정에 쏟아부은 모든 것이 이 아이에게는 그저 과거의 장부에 기록된 숫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세나야, 가족끼리 왜 이래야 하니? 제발 그냥 예전처럼 살자. 내가 집안일 더 열심히 할게. 저는 세나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68 먹은 시어머니가 34살 며느리에게 사정하는 꼴이 됐죠.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냥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나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세나의 손바닥이 제 뺨을 향해 날아들었죠. 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충격에 뒤로 비틀거렸고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죠. 입안에서 피맛이 느껴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세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세나의 눈에는 후회나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긋지긋하다는 듯한 성가신 벌레를 쫓아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어디서 더러운 손으로 만져요.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시든가 아니면 나가시든가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어머니는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예요. 밥 해주시는 것도 솔직히 맛없어서 안 먹고 싶고 빨래도 세탁기 돌리면 되고 청소도 로봇 청소기 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뭔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쓸모없는 존재.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온 건 쓸모없다는 낙인이었죠. 냄새나는 늙은이들이랑 같이 사는 것도 이제 한계예요. 당장 돈 안 내실 거면 저 방에 누워있는 송장 데리고 나가세요. 송장? 세나는 또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구나. 그냥 처리해야 할 문제, 해결해야 할 비용에 불과하구나. 세나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죠. 저는 한참 동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석이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굳게 닫혀 있었죠. 아내가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나와서 말리지 않았어요. 그게 세나의 손찌검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말을 할 수 없어도 듣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아마 거실에서 벌어진 일을 다 들었을 거예요.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세나가 송장이라고 불렀지만 제 남편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영감, 미안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어도 그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못나서 당신을 고생시킨다고요. 당신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지. 민석이를 잘못 키운 것도 나고 재산을 다 넘겨준 것도 나야. 남편의 손을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면서요. 평생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울지 않았어요. 남편이 쓰러졌을 때도, 의사가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했을 때도 악착같이 버텼죠. 하지만 그날 밤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르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안개가 걷히듯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맑아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영감, 우리 이제 다르게 살자. 남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묻는 것 같았죠. 그동안 내가 너무 참기만 했어. 자식이니까,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하면서. 근데 오늘 알았어. 저 애들한테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그냥 짐짝이지. 빨리 처분하고 싶은 짐짝. 그런 애들한테 아무리 잘해줘봤자 소용없어. 침대에서 일어나 방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장롱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물건이에요. 50년 가까이 됐죠.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제 일생이 담겨 있거든요. 장롱 문을 열고 맨 아래 서랍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와 서류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죠. 첫 번째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30년도 더 전에 쓰기 시작한 가계부였죠.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꼬박꼬박 적어온 거예요. 아들에게 건넨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기록해뒀습니다. 날짜와 금액, 용도까지요. 두 번째는 오래된 사진들과 영수증 묶음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어릴 때 찍은 사진, 의대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 결혼식 때 찍은 사진. 그때마다 제가 보태준 돈의 영수증이나 이체 확인서요. 세 번째는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에 연필로 적힌 이름과 연락처. 김 변호사. 30년 전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의 인연이었죠. 명함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생각났거든요. 가난한 고학생이었어요.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청년이었죠. 하루는 저희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쓰러졌어요. 굶어서 쓰러진 거였죠. 그 청년을 일으켜 생선구이 100반을 먹였습니다. 밥 한 끼에 그렇게 고마워하던 사람은 처음 봤어요. 몇 년 후 그 청년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부러 저희 가게를 찾아와 인사를 하더군요. 아주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요. 그때 건네받은 명함이었습니다. 설마 이걸 쓸 일이 있겠나 싶었죠.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이 명함이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 됐습니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서 답을 읽었습니다. 해보라고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뭐든 지지한다고요. 영감, 세나가 그랬어.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한다고. 나도 데이터 있어. 30년치. 걔들이 좋아하는 숫자. 나도 보여줄 수 있어.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낡은 수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죠. 30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세나가 청구한 250만 원이 우습게 느껴질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해온 일의 가치도 계산해 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가사노동, 하루 10시간 이상.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남편 간병, 하루 24시간 대기. 간병인 비용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야간 할증까지 계산하면요. 동이 틀 무렵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세나가 원하는 대로 계산을 해주겠다고요. 다만 그 계산서의 무게가 누구에게 더 무겁게 돌아가는지는 두고 보자고요. 휴대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30년 전에 받은 번호가 아직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기로 했죠.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김 변호사님이신가요?
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0년 전에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던 최옥자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 아주머니. 옥자 아주머니요? 네, 기억합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직 가지고 계세요?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시절의 인연을 잊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상황이 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거든요. 하지만 김 변호사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죠? 괜찮으시면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오늘 일정 다 비워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희망일까요? 각오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감, 기다려. 내가 우리 자존심 꼭 찾아올게. 남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힘내라고, 당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을 나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죠.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몸이 가벼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같은 햇살인데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평소 같으면 벌써 남편 방에 가서 체위를 바꿔주고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어젯밤의 결심이 남아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남편 방으로 가서 체위를 바꿔주고 얼굴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이건 세나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일들은 달라질 겁니다. 영감, 오늘부터 우리 집에 좀 변화가 생길 거야. 놀라지 마. 남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알겠다는 듯이요. 거실로 나오니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아침 식사 준비가 끝나 있어야 했죠. 하지만 오늘 식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타서 소파에 앉았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네요. 아침에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는 게요. 얼마 후 세나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안 해요? 저희 출근 시간 늦었는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나를 바라봤습니다. 세나는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눈빛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어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더치페이라며. 세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그랬잖아. 생활비 반반 내자고. 각자 쓴 만큼 각자 부담하자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 내 밥은 내가 해먹었어. 니들 밥은 니들이 알아서 해먹어. 공정하게. 세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평생 밥 해주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밥을 안 해준다? 그것도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어머니, 지금 장난해요? 출근 시간 촉박한 거 모르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 아니야. 진심이지. 오늘부터 청소, 빨래도 각자 하는 거야. 수도세 아깝잖아. 네가 그랬어. 내가 물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난 내 옷만 손빨래 할란다. 세나는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죠.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유치하게 이러실 거예요? 유치한 건 니야. 가족한테 생활비 청구서 들이미는 게 유치한 거지. 어차피 어머니가 밥 안 해주셔도 돼요. 배달시키면 되니까. 어머니 밥 솔직히 맛없었어요. 차라리 잘 됐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맛없는 밥을 5년 동안 꼬박꼬박 먹어놓고 이제 와서 맛없었다고요. 그래, 잘 됐다. 나도 니들 밥 해주느라 새벽부터 일어나는 거 진짜 힘들었거든. 이제 좀 편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남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왜 이렇게 못하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요. 그날 이후로 이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남편 간병은 계속했지만 아들 부부를 위한 집안일은 일절하지 않았죠. 오로지 제 것만 제가 챙겼어요. 처음 며칠간 세나는 배달 음식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매끼 배달을 시키는 건 돈도 많이 들고 건강에도 안 좋죠. 일주일쯤 지나니까 세나의 얼굴이 눈에 띄게 푸석해졌습니다. 문제는 청소였습니다. 세나는 원래 청소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동안 제가 다 해줬으니까요. 저도 제 방과 남편 방만 청소했어요. 거실이나 주방, 화장실은 손도 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집이 점점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거실 바닥에 먼지가 쌓였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 안 한 그릇들이 탑처럼 쌓였고 음식 찌꺼기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세나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비명소리가 들렸죠. 으악, 이게 뭐야? 이 냄새는 뭐고?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요. 어머니, 이 꼴이 뭐예요? 왜 청소를 안 해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 방은 청소했는데 거실이랑 주방은 니네 공간이잖아. 니네가 더 많이 쓰니까 니네가 치워야지. 이 집에서 같이 사는데 왜 청소를 안 해요? 이건 기본적인 예의 아니에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세나를 바라봤습니다. 예의? 네가 나한테 예의를 말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게 예의야? 시아버지를 송장이라고 부르는 게 예의야? 네가 말했잖아. 공정하게 하자고. 그래서 난 이제 돈 안 되는 일은 안 하기로 했어. 공정하게. 세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욕을 한마디 내뱉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마음이 편했어요. 이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나가 저의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면 그 노동이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경험하게 해야 하니까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 상태는 더 악화됐죠. 세나도 민석이도 청소할 생각을 안 하더군요. 서로 내가 해 하면서 미루기만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 방에서 남편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다가오는 소리였죠. 발소리는 남편 방 앞에서 멈췄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세나였습니다. 방이 어두워서 세나가 저를 못 본 것 같았어요. 세나는 살금살금 남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봤죠.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세나가 남편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세나의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제 말 들리시죠? 어머니 좀 데리고 나가 달라고요. 제발. 안 그러시면요. 제가 저 늙은 여자 요양원에 집어넣을 거예요.
아시죠? 싸구려 요양원이요. 창문도 없는 지하 독방에다가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살아서는 못 나와요. 이 아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움직이지도 못하는 시아버지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방 안에 불을 켰죠. 세나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나를 바라봤죠. 제 안에서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한테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거짓말. 다 들었어. 창문도 없는 지하 독방, 요양원? 네가 감히 내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해? 세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죠. 뻔뻔하게요. 들으셨으면 됐네요. 네, 제가 그랬어요. 진심이에요. 어머니가 안 나가시면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능력이 돼? 네가? 어머니, 이 집 명의가 누구 건지 아시잖아요. 민석이 거예요. 민석이가 동의하면 어머니를 내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민석이는요, 제 말이면 뭐든 들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포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아이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싶었죠. 양심이니 도덕이니 하는 건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나도 결심이 섰어.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이유가 없네. 세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포기한다고 생각한 거죠.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그게 다 같이 잘 사는 길이에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남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알겠다는 뜻이었죠. 세나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며 방을 나갔죠.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영감, 미안해. 저런 것들한테 이런 말까지 듣게 해서. 근데 이제 끝이야. 내가 끝장을 낼 테니까. 그날 밤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했죠. 세나가 남편에게 한 말도요. 김 변호사는 분노했습니다. 아주머니,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세나와 민석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텅 빈 집이었습니다. 가구가 없었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텔레비전도 냉장고도요. 침대도 없었고 옷장도 없었죠. 마치 이사 나간 빈집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이미 떠난 후였거든요. 세나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어디 갔어? 민석이가 집 안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텅 빈 방들만 그들을 맞이했죠. 세나의 시선이 식탁이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바닥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세나가 봉투를 열고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갈수록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결국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민석이가 달려와 서류를 주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죠. 내용 증명 마이너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게 무슨 소리야? 임대차 계약? 무슨 임대차?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등기부등 본상 소유권은 박민석 명의로 되어 있으나 전세권 설정은 최옥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따라서 최옥자는 본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아울러 본 부동산 증여 시 체결된 부양 약정 위반에 따른 증여 취소 소송을 병행하여 제기함. 세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세권? 무슨 전세권이야? 이 집은 민석이 거잖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 집을 아들에게 넘겨줄 때 완전히 빈손으로 넘겨준 게 아니라는 걸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아무 조건 없이 집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를 도와준 법무사가 조언을 해줬어요. 혹시 모르니까 전세권 설정을 해두라고요. 반신반의하면서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결정이 저를 살린 겁니다. 전세권의 금액은 7억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집을 팔지 않는 한 저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증여 취소 소송까지 준비해줬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세나에게 맞은 뺨의 사진까지 증거도 충분했죠. 저는 지금 최고급 실버타운에 있습니다. 남편도 함께요. 남편은 이곳의 최신 의료시설에서 전문 간호를 받고 있어요. 얼굴색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평화롭게 노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감, 우리 이제야 좀 살겠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저것들한테 사람의 도리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을 참아온 사람의,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텅 빈 집에 서류 봉투 하나만 남겨두고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나와 민석이가 법률사무소로 찾아왔다고요. 세나와 민석이가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세나가 앞장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당신이 김 변호사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이 소송 취하해요.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응대했습니다. 앉으시죠. 서서 얘기하시면 다리 아프실 텐데요. 앉으라 마라 하지 말고요. 안 그러면 당신 변호사 자격 박탈시켜버릴 거예요. 김 변호사가 웃었다고 합니다. 강세나 씨, 엑셀 좋아하시죠? 숫자로 모든 걸 판단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것 좀 보시겠어요? 김 변호사가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서 세나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띄워져 있었죠. 최옥자 여사 청구 내역서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30년간 육아 및 가사노동 비용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하루 10시간, 주 6일 근무 기준이요. 연차 수당, 퇴직금 적립분까지 포함했습니다. 세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아드님 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금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의대 졸업까지 영수증도 다 있어요. 민석이의 얼굴도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결혼 비용 지원금입니다. 예물, 예단, 예식장, 신혼여행, 혼수, 이 아파트 매입 시 지원한 금액까지요. 네 번째, 최근 5년간 간병인 비용입니다. 전문 간병인 시급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야간 근무는 할증해서요. 하루 24시간, 365일, 5년 동안이요. 세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총액을 보시죠. 화면 맨 아래에는 빨간 글씨로 커다랗게 숫자가 적혀 있었죠. 15억 4천만 원. 세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5억? 미쳤어요? 이 돈을 우리가 왜 줘요? 왜 주시냐고요? 강세나 씨가 시작하신 거잖아요. 생활비 더치페이 하자고.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자고. 그래서 최 여사님도 계산하신 거예요.
공정하게요. 세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죠.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이요? 아니에요. 법적으로 다 근거 있는 금액입니다. 재판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인정될 거예요. 그래도 7억은 넘습니다. 세나의 다리에서 힘이 풀리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비틀거리다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때 김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요. 강세나 씨, 혹시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세요? 최옥자 여사님, 시장에서 생선 파셨던 거 아시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내 세나 앞에 놓았습니다. 최옥자 여사님, 강남 노른자위 땅에 상가 건물 하나 가지고 계세요. 시가 30억짜리요. 세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0억? 네. 시장 장사에서 번 돈으로 20년 전에 사두신 거예요. 그때는 땅값이 쌌거든요. 지금은 노른자 중에 노른자죠. 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물주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최 여사님은 그 건물을 사회에 환원하실 계획이세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요. 근데 아드님 부부한테 빌려준 전세금은 회수하실 거예요. 민석이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30억짜리 건물이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왜 말씀을 안 하셨겠어요? 돈 있다고 하면 더 뜯어갈 것 같으니까요. 세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김 변호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최 여사님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며칠 후 세나와 민석이가 제가 있는 실버타운을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만났죠. 세나의 모습은 불과 몇 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세나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소파에 앉아 세나를 내려다봤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 쓸모없는 존재라고 했지.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했지. 내 남편을 송장이라고 불렀지. 내 뺨을 때렸지. 세나가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쳤어요. 정말 미쳤던 거예요. 몰라서 그랬으면 죄가 없니? 네가 그랬잖아.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한다고. 내 데이터에는 용서라는 항목이 없어. 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어머니, 저희 이제 어떡해요? 전세금 돌려주려면 집을 팔아야 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뻔했을 때 니는 내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썼잖아. 폐지라도 주우라고 했잖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니들 걱정은 니들이 해.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떠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나와 민석이는 결국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이에요. 제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니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나는 회사에서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가 세나의 회사 윤리경영팀에 제보를 했거든요.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폭행한 직원이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세나는 감봉 처분을 받고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민석이와 세나는 매일 싸웠다고 합니다. 서로 내 탓이라고요.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갔죠. 지금 두 사람은 각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최고급 요양병원 특실에서
남편을 모시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친절하고 시설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남편이 편안해 보입니다.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편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간병하지 않아도 되고 밥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오랜만에 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친구들이랑 하와이에 다녀왔어요. 난생 처음 가본 해외여행이었습니다. 68배 처음으로요. 오늘 저는 남편의 병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꼈어요. 조금 있다가 또 여행을 떠날 거거든요. 이번에는 제주도예요. 영감, 나갔다 올게. 당신도 빨리 좋아져서 나랑 같이 여행 다니자. 그동안 고생만 했잖아. 이제 우리 좀 놀면서 살아. 남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야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구나.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 자식한테 모든 걸 바치고 며느리 눈치 보고 그렇게 살 필요 없었는데. 내 인생은 내 거잖아.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죠. 문득 세나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고시원 쪽방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겠죠. 예전에 제가 해주던 밥이 얼마나 그리울까요? 맛없다고 타박하던 그 밥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웃음이었죠.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가족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거든요. 세나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이미 늦었지만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가 이제야 시작됐으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최옥자 할머니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다가 마지막에야 자기 인생을 찾으신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친구든요. 그 헌신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숫자로 계산하려 드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식 눈치 보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